예,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과학자인 김영순 교수가 새로 펴낸 그리움을 그리다 라는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과 북콘서트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은평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이 아슬하고 또 저 어린 시절 갔다가 여기서 초중고 심지어 이제 대학까지 이제 보내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런 고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김영순 교수의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시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히 우리 김영순 교수의 어떤 양력, 그동안 또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해서 또 무엇을 공부하는지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교수는 강원도 양구에서 출생을 하셨고 중앙대 유럽 어문학부를 마친 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문화이론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및 같은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에서 이른바 다문화 연구 및 생애사 연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문학평론하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회과학자가 시를 쓴다는 건 대단히 좀 특이한 일에 이제 속합니다. 뭐 이를테면 자기 어릴 적 꿈이 시인이었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시에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지점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영순 시인의 어떤 말씀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해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평론가이신 최현식 교수님의 소개를 받은 김영순입니다. 제가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아마 그리움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리움이라 그러면 잊혀진 연인에 대한 또는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오랜 기억에서 생각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시의 출발점은 한때 소년 시절에 제가 시인이 꿈이었습니다. 이제 강원도 양구라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를 나름대로 이렇게 습작 비슷하게 써놓은 노트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저희 집안이 유교 분위기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입신양명 출세해야 된다, 무슨 시 나부랭이를 써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시집을 이렇게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굉장히 저의 어떻게 보면 꿈이 이제 탄 거죠. 그리고 제 꿈의 어떤 좌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근데 항상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꼭 시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그리움? 그러니까 저의 그리움의 시작은 아마 이 시를 못 썼다는 것, 그리고 내 소년기 시절의 꿈을 마치 향수처럼, 노스텔지어처럼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학 하면, 아까 최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주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실천을 하거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열한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시하고는 굉장히 반대 지점에 있는 거죠. 시는 어떤 순수함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구가 많은 반면, 이 사회과학은 이제 비판과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향을 하다 보니까 사회과학자가 시를 쓴다는 부분들이 조금 좀 문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엉뚱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내 꿈을 찾은 거고, 또 그 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까지 연장돼서 진행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흔히 우리 이제 문학계에서 얘기할 때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고 김현 문학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를 쓰면 혹은 이야기를 좋아하면 이제 가난해진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김영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릴 적 소설을 쓰다가 시를 쓰다가 부모님들한테 이른바 되게 혼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듯이 뭔가를 써놨는데 끼적인 거에 이제 불과하지만 그걸 갖다 이제 불에 태워버려서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시, 소설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 세상을 갖다가
돌아볼 때 혹은 또 거기 아직 채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를 갖다 또 찾아낼 때 또 비판적으로 사회를 이제 조명을 할 때 좀 더 아름다운 말과 혹은 또 내면에 있는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갖다 성찰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움의 꽃밭이라는 시를 이제 같이 읽게 될 텐데 이 그리움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이 숨겨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고 또 앞으로 찾아올 미래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영순 학자의 시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 소절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최현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움의 꽃밭이 제 시집의 첫 시인데요. 제가 이 시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대하고 그리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대는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움의 대상, 그러니까 그리움의 대상 앞에 그와 대를 합쳐서 저는 합성어인 그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대가 지향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리움으로 향하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 그리움이 모든 인간,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움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류의 그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움의 꽃밭이라는 첫 번째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의 꽃밭. 모든 사람의 마음에 꼭 숨겨둔 그리움이란 꽃밭이 있습니다. 내 꽃밭엔 오로지 그대만이 존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은 같은 하늘 아래 호흡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그대를 볼 수 없어서입니다. 그대의 숨결과 향기가 내 꽃밭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움은 오직 그대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리움을 모든 사람이 꽃밭처럼 간직하고 있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글을 그림처럼 그려봤습니다. 예, 보면 그리움의 꽃밭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사실은 그리움이란 단어는 굉장히 슬프고 아픈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그리는 대상을 지금 현재 만나볼 수 없다는 것, 또 그와 별리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움이란 단어의 주체는 사실은 나가 아니라 거기에서 호명되는 너, 그리고 혹은 자연, 그다음에 신, 모두 이제 그런 존재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또 그런 현재 부재한, 이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또 불러봄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되고 또 그들이 지닌 어떤 충만한 세계를 갖다가 내 걸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그 시에서 얘기하는 자연과 뭐 세계와 자아의 뭐 동일하라는 말을 한다든지 어떤 또 신을 갖다가 이제 불러서 또 자기화한다든지 다 그런 것들이 그런 뜻으로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점에서 보면 김영순 교수는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생애사를 연구한다든지 다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건 역시도 시에서 얘기하는 타자를 그리워하고 타자를 불러내는 어떤 작업입니다. 말하자면 김영순 교수가 하는 작업은 사회과학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인식, 그걸 갖다가 시라는 어떤 미학적 언어,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는 다시 한번 그 그리움이 김영순 교수의 시에서 어떠한 방식의 타자에 대한 어떤 그리움, 타자에 대한 연민, 혹은 타자에 대한 어떤 사랑, 타자에 대한 슬픔, 그런 면모를 띠고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아픔에 관하여 를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를 갖다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시를 찾을 동안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쓴 시보다 훨씬 좀 재미있게 또 저의 시에 대한 해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과는 좀 이렇게 해석이 더 풍부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픔에 관하여 병원에서 느끼는 건 죄다 아픔입니다. 아픔이란 아픔은 이곳에 모여 있는 듯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병상에 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아픔의 크기와 정도는 달라도 같은 환자복과 침대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가 사회에서 무엇을 했든 병원에서 그의 이름은 환자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환자입니다. 인간이기에
존엄해야 할 존재입니다. 병원에 오면 다시 한번 사랑을 그리고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달콤한 사랑이 어떻게 아픈 사랑이 되는지, 그 아픔이 다시 달콤함으로 치유되어야 하는지의 그 이유를 말입니다. 병원에 오면 난 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를 그리워합니다. 마침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제 대담을 나누고 있는 이 장소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아주 이름이 이제 근사하고 낭만적입니다. 근데 이 도서관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윤둥주 시인을 기념한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담 전에 우리 김영순 교수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기회를 가졌었는데 위에 갔더니 윤둥주 시인의 어떤 여러 사진과 그다음에 시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더군요. 윤둥주 시인의 시 중에서도 병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데는 우리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고 또 우리의 몸을 갖다가 좀 더 나은 상태로 이른바 케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아까 보면은 병상은 누구에게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복된 자나 아니면 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는 것. 물론 병원에서의 어떤 대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또 자본의 유무 또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마치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땅 한 뼘에 우리 시신을 묻어야 하듯이 병원에서도 그 아픔들 갖다가 대접하고 또 그 아픔들을 갖다 측정하는 어떤 그런 크기로서의 어떤 병상 하나가 제공된다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재밌게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병상이랄지 병원이랄지 아픔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그 한 5년 정도에 이렇게 좀 약간의 지병이 있어서 병원을 많이 다녔었어요. 병원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사회에서 어떤 뭐 교수를 한다 이런 거는 병원에서는 전혀 그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내가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들 또 그 그리움의 대상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 이런 아픔들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다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 병원만큼 어떤 그리움이 함축되고 함몰되어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다림의 슬픔이란 시는 아주 요 지금 김영순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을 잘 우리한테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리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을 이제 전제로 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김소월도 얘기했듯이 못 잊어 그렇게 할 때는 그 기다린다는 거는 님에 대한 어떤 님의 만남에 대한 어떤 아주 부푼 가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어떤 슬픔을 또 밑에 깐 어떤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풍족한 세계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면서 나한테 닥친 어떤 절망을 갖다가 아주 크게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감정, 모순되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감정, 이제 그것들을 밑에 깔고서 함께 기다림의 슬픔이라는 시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기다림의 슬픔 1. 그대는 지금쯤 깊은 잠 속에서 단 꿈을 꾸시나요? 항상 내 가슴 속에 틀어박힌 그대란 기억은 깊은 밤이면 그리움의 별빛으로 내 가슴 속에 알알이 박히어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그대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숨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있지만 이 시간이면 을에 찾아와 내 마음을 산산이 부수고 이내 한 송이 꽃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붉은색 짙은 나리꽃으로. 그 색이 너무 진하여 내 눈이 멀고 내 마음에 멍이 들 것 같이 그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어린 시절 손가락을 다쳐 광목천으로 동요매었을 때 그 천위로 배어나왔던 선홍색 그 핏빛처럼 그 붉은색 꽃은 그렇게 내 마음을 그 핏빛으로 서서히 물들입니다. 이내 내 마음은 아파집니다. 아픔은 찬란한 슬픔이 되고 그 슬픔은 기다림으로 미소 짓습니다. 오로지 그리움이 가득 찬 기다림으로 말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땡땡 밴드라고 해서 손가락을 다치면 거기다 크림도 바르고 거기다 또 이렇게 밴드를 잘 두르지만 저희 어렸을 적 경험에는 이제 광목이라고 해가지고 시골에서 이불 호청 같은 것들을 이제 씌우고 할 때 많이 이제 쓰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목이라는 건 굉장히 싸구려 이제 헝겊에 이제 불과했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상처를 씻고내고 그걸 갖다 둘둘 이제 감아주고 꽁 묶어주면은 한편으로는 그게 나의 아픔을 갖다가 다 달아나게 해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다치지 말아야지 새삼 다짐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광목에 이제 살짝쿵 이제 배어나오는 어떤 그 핏빛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 세상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이제 슬픔을 또 커다란 아픔을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또 상처가 이제 다 나은 뒤에 또 우리가 즐겁게 밖에 뛰어나가서 그리운 것들을 다시 되찾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또 찾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움이라는 것들이 항상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어떤 찬란한 어떤 기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김영순 교수께서는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라도 이제 그리움이라는 것들은 자기의 어떤 내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그리워하고 그 타자를 내 마음속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연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갑게 또 한편으로는 또 슬프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듯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광목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영순 교수님은 그 광목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혹시? 이 시의 가장 읽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그 점은 아마 광목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목천에 배어나온 그 핏빛. 저는 그 핏빛에서 그 예전의 어떤 기억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우리가 뭐 다치면 어머니가 광목천을 이렇게 동여매 줬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그 선홍색 핏빛이 딱 나오는데 그게 제 아주 기억에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움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저는 그 핏빛이 어떤 꽃으로 은유되면서 아프지만 나중에 꽃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움을 갖는 것은 저는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이 더 넘어서는 어떤 행복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그리움에는 어떤 고통이 수반되지만 결국엔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서로가 어떤 기쁨이나 찬란한 어떤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이 시에서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움, 약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시집에는 새끼손가락에 이제 관련된 시가 이제 두 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약속하는 대로 좋은 의미로, 자, 우리 새끼손가락 걸어서 이제 행복한 앞날을 약속하자 하는 뭐 연인의 이야기, 혹은 꼬맹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기대, 그런 것들이 하나라고 하면은 또 다른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 굽어있는 어떤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이제 일하던 어떤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든지 혹은 또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손의 어떤 뭐랄까요, 그 구분? 그런 것들을 아마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그 새끼손가락을 통해서도 이제 김영순 교수는 지금 우리 아픔과 이제 그리움을 또 하나로 이제 통합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볼 시들이 이제 그대 새끼손가락 뭐 이제 그런 시들인데, 사실은 이제 농담처럼 덧붙이자면 이 시집에는 뭐 첫사랑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시집을 사모님이 보시면 과연 우리 김영순 교수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드는데, 한번 그 시집을 읽으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그 최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제 시는 타자지향적인 거예요. 저의 이야기이겠지만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시의 독자들의 그대인 거죠. 저의 그대인 거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한다면 저희 집사람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새끼손가락, 그대가 그리울 때, 미치도록 그리울 때 그대의 새끼손가락을 생각합니다. 다른 손가락은 곧고 예쁜데 끝마디가 굽어있는 새끼손가락, 그 손가락이 유독 생각난답니다. 어린 시절 그대가 겪었던 그 아픔이 고스란히 그대의 새끼손가락에 남아있습니다. 고든 다른 손가락보다 나는 그대 새끼손가락에 온갖 마음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 날에 그대는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그대의 손을 잡았을 때 어린 시절 그대가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대는 이 세상에 없어 그대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새끼손가락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대의 새끼손가락만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아픔으로 머물렀던 그 새끼손가락만을. 예, 시를 듣고 나니까 참 슬픈 얘기죠. 그냥 새끼손가락을 이제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끼손가락을 이제 걸었던 혹은 나에게 새끼손가락을 보여주었던 그 상대방이, 즉 그대가 지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한테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연민하던 사람 혹은 그 대상이 이 현실을 떠나서 현실 저편으로 이제 사라져 버렸을 때,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죽었을 때 그런 아픔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는 바로 그런 죽음에 이른 자들 혹은 상실에 이른 자들, 그들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또 그들의 의미를 갖다가 되살림으로써 그들을 영원한 어떤 땅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몫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애도라는 걸 단순히 상대방이 혹은 자기가 연민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의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잘 되살려서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를 갖다가 꽉꽉 메꿔주는 것. 그럼으로써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영원성의 감각을 계속 뭐랄까요, 채워주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이제 김영선 선생님께서도 시집에서 이제 그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아까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들, 또 죽음이 이제 가져다 주는 우리한테 대한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죽음 혹은 또 그런 대상이 있다면은 잠깐 말씀을 좀 들려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갖고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 연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어떤 새끼손가락을 제가 만졌을 때 굽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새끼손가락이 굳게 되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아들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잊혀진 연인이라는 의미가, 아들들에게는 어머니는 정말 연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한 연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내면서 저는 이제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새끼손가락,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늘 제 기억은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새끼손가락에 제 기억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리움을 거기다 표명한 거고, 또 우리 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죽음을 기억해내는 하나의 그 책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자의 예절은 그 삶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 성장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모든 인간들은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먼저 간 죽은 자들을, 망자들을 위한 그 우리들의 기억의 되살림, 기억의 희생은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의 새끼손가락이라는 그 부분을 함축시켜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죽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이전에 그냥 우연처럼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이제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우연 같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정해진 것 혹은 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찾아야 될 것, 이제 그런 필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순 선생님이 이 연인들 혹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머님들 그런 타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필연 또 자기가 반드시 이제 거쳐가야 될 어떤 단계, 시간, 공간 그런 걸로 이제 상상하고 있는지 함께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 우연처럼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말은 잘 못 걸지만 그 집 앞에 서성이고 이러한 어떤 그 옛 시절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연처럼 모퉁이를 돌면 그대가 사는 곳, 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용기가 없어서인지 쑥스러움인지 아주 긴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 없이 왔는데 혹여 그대가 나오기만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하얀 웃음으로 꽃 같은 그대가 집을 나설 때 우연처럼 만나고 싶습니다. 이곳에 일이 있어 왔어요 라고 하면서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기억에 정확한 제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박완서 선생께서 막 그 집 앞 남자라는 아마 소설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이런 구조입니다. 거기서도 자신이 이제 마음에 두었던 그 남자겠죠. 그때 젊었을 시절에 그 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주 노년에 이제 70이 넘은 노년에 그 시절 이제 그리워하면서 고집밥을 한번 찾아가는 얘기를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어떤 본원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런 것들은 하나도 닮지 않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은 쉽게 잊혀지는 듯하지만 우리가 불교 인연설에서 얘기를 하듯이 뭔가 분명히 인연이 있고 어떤 필연적인 뭔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벌 받는다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얘기를 시를 하게 쓰는 건 되는데 착하게 사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시를 통해서 그런 필연들을 다시 만나고 기억하고 또 환기하고 그들을 현실 저편에서 다시 이승으로 이제 데려오는 어떤 그런 뭐랄까 행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제 그 시를 읽게 될 텐데 그 시 중 핵심이 사실은 강을 건너지 마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있다 건너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마치 강을 건너가신 당신이 이 이승으로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오히려 이제 이별이 아니라 상봉, 다시 만나는 어떤 그걸 갖다가 이제 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또 오히려 영영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은 뭐랄까 이 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시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죽음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의 완성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 사라지는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생애 최대의 어떤 경험. 우리 인간들은 누구도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죠. 사실은 남겨진 사람들이 그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또 때로는 슬퍼해주고 때로는 또 잘 가라고 이제 인사를 덧붙여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이 이제 기억되는 것인데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즐겁게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강을 네. 건너지 마세요.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니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지 마세요. 병실에서 그대는 내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를 만나 기뻤다고 자랑스러웠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가늘고 힘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혹여 그대가 슬퍼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대여 그 강을 제발 건너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고향 양구에 첫눈이 내리고 그 강이 꽁꽁 얼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세상과 함께 하세요.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눈이라도 내리고 추운 겨울이 되어 그 강이 굳게 얼어 땅같이 되어야 그 강의 저편으로 홀홀 건너가셨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 오실 수 있지요. 그대여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조금만 있다 건너세요.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때 건너세요. 예, 흔히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보다 자식을 이제 먼저 앞세우는 경우, 참척이라고 흔히 이제 어려운 한자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있고, 당연히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가장 큰 이제 슬픔이죠. 제가 알기로 이제 올 8월 달에 선생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어머님을 여의는 아주 크나큰 이제 슬픔을 이제 당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어머님을 다시 이 세상으로 이제 모신다고 하면은, 선생님께는 이제 어떤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선생님의 삶에 어떤 가장 강렬한, 뭐랄까요? 그 대상으로 존재를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강원도 양구는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지의 고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양강이 시작되는 이제 그곳에 소양댐이 막혀져 있어가지고, 댐 이후에 더욱더 이제 겨울이면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뭐 11월부터 한 3월 초까지는 그 얼음이라든가 눈이 볼 수 있는, 요즘에 뭐 이상기후라서 조금 따뜻해졌지만,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게 어떤 양구에서의 추억은 그 강이 얼거나 그랬을 때, 평상시 그 강을 건너는 멀리 돌아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굉장히, 뭐랄까, 짧은 거리로 그 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니가 한 1년 반 정도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그 병상에서도 자기 고향인 양구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뭐 양구에서 자라서 양구에서 시집으로 오셔서 양구에 살다가 평생 양구에서 이제 사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결국에 못 갔죠.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그 신발을 찾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고향을 가고 싶다. 양구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했죠. 실제로는. 근데 제가 이 시에서 그런 그 강을 건너면 얼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죠? 한번 건너게 되면 그냥 가시는데 죽음에 이르는 거지만, 그 강이 얼었을 때 겨울까지만 좀 사셔라라는 의미는 어리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그리움으로 표현했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연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10월 중순인데 아마 양구 거기 북한강이겠죠? 거기가 아마 얼음이 이제 쌓이게 될 정도면 아마 한 달 정도 길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그 양구 가셔서 그 길을 그 언강을 건너오시는 어머님을 꼭 이제 마중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김영순 시인은 제가 이제 그 발문에도 썼지만, 정식 시인의 어떤 수업을 받았다거나, 등단을 하거나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어떤 자질이 이제 굉장히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는, 여기 보면 우리들 같으면 어머님 슬픔, 어머님을 여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슬픔에 빠져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모든 어떤 인간들의 어떤 보편사, 이제 그런 것들로 잘 객관화시킬 줄 안다는 것과, 그럼으로써 지나치게 이제 비탄에 빠진다든지, 눈물겨워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누구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제 되돌릴 수 안다는 거, 이제 그런 점이, 저한테는, 제가 이제 비록 전문적으로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신선하게 이제 느꼈던,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밌게 느꼈던 어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느낄 수 있는 게 카페를 가지 않는 이유 같은 어떤 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머님의 어떤 돌아가심과는 별개로 당신이 지금 김영순 시인이 좀 친하게 지냈던 어떤 지인의 죽음을 이제 다룬 어떤 시편입니다. 함께 그 시를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망자에 대한 그리움,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움의 끝밭으로 더 환하게 피어나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카페를 가지 않는 이유는 좀 약간 그 제목만 들으면 좀 그리움과 생뚱맞는 그런 시처럼 느끼지만 이 시에 얽혀 있는 사연은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동료 교수가 물론 이제 저희 나이 50대 중반이면 이렇게 서서히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오랫동안 이제 기러기로 서로 이제 기러기 부부로 살다가 암이 걸려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 와서 그 투병 생활 도중에 그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거기 장례식에도 가족들과 함께 가서 같이 슬픔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친구랑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돌아가신 꽤 됐어요. 식사를 하고 이 친구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제가 후식으로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랬더니만 카페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자기 부인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아침에 안 먹을 정도로 커피를 좋아했는데 그 커피 향, 자기 아내가 마시던 커피 향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카페를 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이 시를 통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카페를 가지 않는 이유, 나는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에 실린 그대와의 추억이 그리워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대는 하루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대에게 커피란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대는 그 향과 맛으로 행복해 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늘 커피처럼 해주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카페를 가지 않습니다. 이 시는 보면 시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인, 그 아내를 잃은 지인의 이제 마음을 갖다 이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라는 거는 이것처럼, 보면은 뭐 자기의 어떤 내면만을 갖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슬픔을 오히려 우리가 마치, 무속인이 된 것처럼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것처럼 시는 결국은 나가 혹은 너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갖다 건네주고 또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되려면 타인의 슬픔, 타인의 가난, 타인의 고통, 타인의 죽음을 자기 걸로 이제 받아들일 줄 알고 또 그걸 갖다가 잘 또 아름답게 또 승화시킬 줄 아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재주랄까요? 아니면 마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보면은 김영순 시인의 지금 제가 시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바로 이 시집을 이제 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시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 시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 쓰는 사람으로 불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 쓰는 사람. 시사. 그 약자가 시사. 예, 좋은 것 같아요. 김영수 시사. 예. 그 시사나 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시인분들이나 시 수업을 정식적으로 오랫동안 받은 분들은 저를 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시인이란 용어는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한 시사로 남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문학계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시를 못 쓰는 사람이 소설을 쓰고 소설을 못 쓰는 사람이 결국은 평론가가 된다는 얘기를 그럼 합니다. 우리 최원식 선생님은 그러면 그렇죠. 평론가인데 그럼 이제 평론가는 항상 모든 걸 이제 그 못한 다음에 하는 마지막 게 이제 평론가라는 거죠. 여기서도 벌써 드러나듯이 이른바 시를 쓴다는 거는 저처럼 시평론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웃길에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가늠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이제 김영순 교수께서 앞으로도 이런 시를 쓰시고 이제 다음에는 아마 그리움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주제로 이제 갈 텐데 이제 평생 그리움을 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들 또 그걸 가져오는 어떤 매개체들 그런 것들을 달리해서 쓴다면은 훨씬 깊고 이제 넓은 세계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꺼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인이라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그 시집에는 뒤에 후면에 보시면 우리 이제 강석태 화가께서 당신을 만나는 행복한 날에라는 아주 이쁜 그림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강석태 화가와 김영순 교수의 대담을 통해서 또 이 시가 아닌 이 그림이 또 어떻게 그리움을 갖다가 이른바 더 풍요롭게 하는지 입체화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언어로 이제 그리움을 그리는 어떤 방식들을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진짜 이제 그리움을 이제 필치로, 그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진짜 이제 그림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저는 우리 최 선생님 그
제가 사실 그 제 시에 이게 그 강석태 화가의 그 그림을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강석태 화가 오랫동안 이제 어린 왕자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이 제목이 당신을 만나는 행복한 날에라는 건데 저는 제 그리움의 지향점은 뭐 슬프거나 또 우울하거나 이런 그리움 속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그리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만나가는 작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런 환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제가 선택해서 넣은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강석태 화가를 갖다 소개하는 목가지가 제목인데 지금 뭐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죠. 특히 이제 어린 왕자를 이제 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작업을 해 오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독자들께서도 대부분 어린 왕자 하면 다 알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어떤 상상과 사유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리를 잠깐 부르고 우리 강석태 화가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잠깐 이따 뵙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우리 최현식 선생님이 그 소개한 강석태 작가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 시의 표지 그림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석태 작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한 6, 7년 전에 그 강 작가가 추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예술학 박사로. 제가 논문을, 지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현직 작가로서 주로가 아니라 거의 그 작가 인생 자체가 그 어린 왕자를 쭉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했던 그런 그 전시물인데요. 내 안의 소년에게라는 그 주제로 전시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린 왕자를 다루고 있는 그림을 쭉 그려오셨어요. 근데 제 시에서 저도 이제 어린 왕자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많이 갖고 있고 어린 왕자 역시 자기가 떠나온 별을 그리워했던 그런 캐릭터로 돼 있죠. 그래서 제 시집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떠나온 별을 그리워하며라는 이제 제가 시를 정리하면서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시인의 말이 있고 뒤에는 이제 시를 정리한 후기를 아주 짧게 이 어린 왕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요. 떠나온 별을 그리워하며 내가 쓴 시는 꽃씨가 될 것이다. 봄이면 그 꽃씨가 꽃피어 힘든 이 세상에 희망으로 가는 꽃길을 만들 것이다. 겨울에도 꽃이 만발한 꽃동네를 만들 것이다. 나는 어두운 밤이면 떠나온 별을 그리워한다. 떠나간 그대를 더욱 그리워한다. 그대가 온 별로 다시 돌아간 그대를 내가 그리워한다. 어느 날 문득 나도 내 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까지 내 시는 멈추지 않고 그대를 부를 것이다. 들판은 노랗고 하늘에 꽃이 만발한 그날까지. 근데 제가 어쩌면 이 강 작가의 그림과 거의 흡사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들판은 노랗고, 하늘에 이제 하트 무늬들, 또 제 그림에 이제 이 하트 무늬가 있는 그림은 앞에 들어가는 거고요. 뒷표지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제 시하고 이렇게 적합한, 그런 그림이고, 또 강 작가의 일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림으로 가득 찬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대담을 시집에다가 강 작가, 강 화가하고의 대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런 작업들을, 어린 왕자랑 같이 쭉 해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 대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한국가 작가 강석태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김영순 교수님이 시를 쓰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고 교수님 시를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기대도 되고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사회과학자이시고 제가 워낙 또 6, 7년 전부터 어떤 질적 연구에 대해서 또 제가 지도도 많이 받고 했던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보시는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어떤 내용은 어떤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를 받아보고 저는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작업을 선택한 이유가 이건 어린 왕자 이야기 나오는 여우와 어린 왕자의 어떤 밀밭,
밀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어떤 그 시의 그리움의 대상을 제가 천천히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 그리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시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움은, 좀 회색빛이라든지 어떤 슬프거나 그런 어떤 무게의 느낌보다, 행복을 약간 머금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을 포함한 그런 어떤 그리움이 느껴져 있어서, 이 밀밭 이야기와 좀 어느 부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어린 이야기는 다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여우와 어린 왕자 만난 곳은 밀밭은 아니잖아요. 사과나무 밑에서 만나는데, 조심스럽게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 길들임에 대해서 관계를 만들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지나서 이별도 맞이하는데,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야기에서, 여우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여우에게 밀밭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하지만, 당신을 어린 왕자를 만난 이후부터 밀밭은 강력한 메타포를 가지게 되는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 여우는, 나는 이제 밀밭을 보면, 이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네가 생각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리움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장소를 내포한다고 생각해서 이 밀밭은 제게 그리움의 또 대상, 그 그리움을 기다리는 행복한 곳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 당신을 만나는 행복한 날이라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제가 쓴 이제 시를 이렇게 보셨겠지만 뭐 그리고 이제 그 그림 두 가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뭐 당신을 만나는 네. 당신을 처음 만난 곳하고 그 당신을 만나는 행복한 날에 이렇게 주셨는데 뭐 특별히 그 화가가 생각하시는 강 작가가 생각하시는 뭐 그 그리움에 대한 부분들이 어린 왕자와 연결해서 이렇게 좀 저에게 이렇게 주실, 시를 시작하는 저에게 주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문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문학이든 혹은 미술이든 음악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외에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언어로 어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즉 매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에서는 저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왕자 이야기를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린 왕자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좀 저에게 다른 걸 어떤 느끼게 해주는 또 신비한 철학적인 또 상황, 약간 분명히 읽었는데 왜 또 다르지? 뭐 그런 것처럼 제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어린 시절에 저에 대한 어떤 그 만남, 그리움의 대상이 저 자신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 안에 하나씩 살고 있는 어린 왕자를 만나는 어떤 기회, 그런 부분에서 이 어린 왕자 이야기를 그리고 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제가 좀 행복해지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느낌을 제 작업을 보시는 분이 자신만의 어린 왕자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같이 시간을 매개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제 우리 그 화가께서 저한테 뭐 이렇게 그 시에 대한 어떤 질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화가 입장에서 보는 제 네. 시를 미리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네. 그런 거 있다면 뭐 어려운 질문 말고 좀 쉬운 걸로 좀 한두 해주시면 제가 우리 은평 국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교수님 시에 나타난 그리움의 대상이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저 병실을 그린 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마음이 좀 조여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움이라는 대상은 우리 교수님 제가 또 실제로 뭐 배웠듯이 가장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대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그림이 많고 누가 더 그립고라는 게 일반화시키기 너무 어려운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이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시에서 나타나는 뭐랄까요,
그리움의 대상은 교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그 부분이 그래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 이렇게 그냥 대답한다는 것보다 제가 시를 쓰는 입장에서 네. 시를 하나 좀 그 네, 대답을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움의 한 조각이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움의 한 조각, 그대를 향한 내 그리움의 한 조각을 설렘을 지닌 마음으로 그대에게 드립니다. 이 작은 꽃빛 하나를 그대의 머리에 꼽을 때 그대를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살포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의 한 조각, 이것이 있어야 위대한 사랑의 퍼즐이 맞춰진다는 전설,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다시 눈으로 만날 때 보지 못한 기간 동안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있음의 징표, 그 징표는 이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비싸지 않지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그림의 한 조각,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의 한 조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강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유형의 그리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처럼 잊혀진 꿈에 대한 어린 시절 꿈이나 희망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을 거고, 또 뭐 돌아가신 어머니, 또 이제 그 대학교 때 열렬하게 사귀었던 첫사랑의 네네. 연인, 뭐 이것도 그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디 여행에 갔는데 정말 인생에서 이런 장소는 처음 봤어, 앞으로 또 가고 싶어 라는 어떤 장소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각가지 그리움들이 다양한 색깔로 저는 머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색을 칠하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화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인은 그거는 이제 글로 쓰고 시로 읽는 거겠죠. 그게 아마 시인의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한 그런 그리움의 걸 갖고 있겠죠. 그리움의 색깔과 깊이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인간들은 그리움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퍼즐을 이렇게 단어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시나 그림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감각 이외의 것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불러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그린 이미지들 위에, 누구나 알기 쉬운 꽃이라든지 이런 어떤 하트 모양으로, 기호적으로 이제 언어를 넘을 수 있는 기호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리긴 하는데, 주로 저는 이제 교수님 이제 아시겠지만 꽃을 그리거나 할 때 주로 저는 6가지 색깔을 가지고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색깔에 담긴 나만의 생각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을, 또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을 나머지 하나 더 6가지 감각, 6번째. 6번째 감각을 뭐라고, 식스 센스인데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걸, 식스센스를.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식스센스를 저 입장에서 이제 그리움의 시를 쓰니까 그리움이 아닌가. 그리움은 이제 그 앞에 있는 5가지 감각에다 공감각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저는 그리움 하나에 저는 감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움이 없는 사람들은 감각 하나는 없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그리움을 우리가 가져야 될 6번째 감각이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마지막 6번째 감각이 이제 직감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떻게 하면 그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이 모였을 때,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마음으로 번져서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제 시의 뒤편에 있는 그림, 이제 꽃그림이죠. 여기는 하트인데 그 꽃그림의 제목이 당신을 만나는 행복한 날인데, 저는 이게 당신을 그리움으로 바꾸면 그리움을 만나는 행복한 날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리움을 만나고 그 그리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움은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6번째 감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또 우리 강화관님과 제가 앞으로 계속, 선생님은 이제 그림으로 그림을 좀 표현하고, 저는 이제 시집인데 그림을 그리다, 제가 화가 아닌데 그림을 그리다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다시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도 이제 곁에서 지금 김영순 선생님하고 강석태 화가의 그 말씀을 이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어린 왕자는
생덱쥐베리가 파시즘에 맞서서 이제 싸우다가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 이제 불시착하는 바람에 그 죽음을 앞둔 또 자기가 구원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혹은 적의 포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이른바 구상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쓰여진 동화죠. 사실은 동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다 뭔가를 붙인다면 뭐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을 갖다가 이제 다채롭게 이제 돌아보는 어떤 동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어린 왕자도 나오지만 오히려 여우랄지 장미랄지 뱀이랄지 서로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존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자신들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김영순 교수의 그리움을 그리다 그 시집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그리움의 어떤 즐거움, 환희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못지않게 이제 그리움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슬픔, 연민, 또 이웃을 향한 따뜻한 어떤 사랑,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담을, 대담이라기보다는 뭐 이야기,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함께 이제 보시는 분들도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잘 표현을 하고 또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시든 무엇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널리 알리고 또 남들을 또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풍요로운 이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김영순 교수님은 이제 그리움을 그리다 이 시집을 계기로 또 많은 시를 쓰게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리움을 좀 정리를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움을 시작됐으니까, 그리움을 노래한 많은 시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니까 그냥, 그리움에 대해서 2편, 3편 이런 시를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8월에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아버지가 11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강원도 양구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이 은평구 이 도서관보다야 굉장히 작겠지만, 그 작은 도서관에 이제, 문학책들을 가져다 놓고, 그 동네 어르신들에게 시를 같이 쓸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어떤 문학 치료라든가 또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떤 향수를 반영한 어떤 시 쓰는 작업들 이런 거를 좀 같이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설계가 시작돼서 내년 어머니 기일에 맞춰서 오픈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저의 작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가 그 연구나 학문으로는 이제 다문화 혹은 이제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시나 이제 소설에서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은 이제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영순 교수님께서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삶과 슬픔과 또 혹은 희망과 이제 그리움들을 좀 더 풍요롭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저는 이제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애사 연구에서 이주민 생애사라면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 초기부터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까지 쭉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가 한국에서 남성 연구자로 살고 있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의 남성이나 시댁이 그들에게 가하는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이라든가 실제 신체적 폭력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구나라는 그런 이게 사회과학자로서 분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억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고향에서의 노스텔저, 고향의 부모님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고향의 기억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슬픔과 이런 억울함과 힘듦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서관이 이제 윤동주 이제 기념 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동주가 이제 가장 많이 노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별이죠. 이제 별에는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 마침 우리 이제 김영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리움이 이제 별이 되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를 청해 들으면서 제가 이런 대담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좀 서툰감이 있었는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움이 별이 되어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납니다. 지금 나의 밤에는 이름 모를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으로 채워진 나의 마음에는 그대의 눈빛을 닮은 그 하나의 별만을 채워주었습니다. 내 그리움은 마음의 별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이. 저는 뭐 이 시가 제 시집의 마지막 시입니다. 첫 번째 시가 그리움의 꽃밭이라는 시고요. 마지막 시가 그리움이 별이 되었는데, 우리가 온갖 가지 그리움들이 이제 별이 되는 거죠. 찬란한 별이 되고, 나의 어떤 슬픔을 다듬는, 보듬어주는 어떤 별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도서관이 윤동주 기념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윤동주 시인님의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제 시를 보면서 윤동주 따라하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근데 또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은평구민들과 제 시를 나눌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같은 층에 같이 연구하고 근무하는 최현식 선생님과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또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평론가인데요. 시인의 이렇게 그런 기록에도 올라가지 않은 뭐랄까 시 쓰는 사람, 아까 시사라 그랬는데 시사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내주시고, 또 본인께서 글도 제 시집에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사회도 보아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평구민 여러분, 아주 오늘 이런 기회를 함께 해가지고 저도 행복했고요. 여러분 모두 그리움을 가득 안고 사는 그런 시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